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기본 강의 마치고 핵심 요약 강의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네, 저희 같이 온 분들만 생각해서 저는 어정민이고요. 지금, 기본 강의 지나왔거든요, 저희. 그래서 오늘 핵심 요약 강의를 이제 빠르게 가려고 6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오셨던 분들은 기본 강의 연장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처음 저를 뵙는 분들은 이제 강의 계획서 소개하겠지만 그 수강 대상에 혼자 공부했거나 아니면 이미 들었어요.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저희 그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려서 범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자, 6회를 듣고 나면 우리 순환 강의 있죠. 스터디 연계부터 시작하는데 참여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범위를 보고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의 확장은 핵심 요약 강의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나랑 경쟁하는 분들이 그 범위로 가지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기본 강의를 좀 스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량이나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안의 질 이런 것들 다 모두 차곡차곡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하고 따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본 강의 두 번째 그 강의 계획서 같이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끌고 갈지 소개입니다. 일단 그 페이지 이쪽 가면요. 우리 강의 목표가 그래요. 첫 번째는 체계 잡고 이번 2차 시험장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좀 열심히 해볼 건데, 저희 기본 강의에서는 수업 끝나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해당 회차에 중요했던 내용, 그다음 다음 회차 예습 공지라던가 뭐 중간 점검 내용 등을 제 나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가면 저랑 상담도 그 문자 번호를 주시면 상담 예약 잡을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으로 가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수험 생활을 끝내야 되죠. 합격을 해야 돼요. 빠르게.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 1호는 일단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첫 번째 기본 강의에선 저희 이해해야 되고 천천히 왔어요. 정말 천천히. 그런데 지금부터는 계속 반복 통해서 회독수 늘리면 거기에 플러스 암기까지 된다라는 아주 그냥 노멀한 전략으로 가는데, 이걸 많이 못 따라오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차근차근 가고, 두 번째 기본서 얘기를 오늘 꼭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 저희는요, 기본 강의 때 이 책으로 저희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료는 이게 두 가지가 나갔는데요. 많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여기 1편 감정평가의 기본 이론에서 01 감정평가의 기초 프린트 있죠. 그게 바로 핵심 요약집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이 저 지금 편집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1주차만 프린트로 드리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책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집은 페이지가 250에서 250? 300까지도 안 가고요. 저희 기본 책에 비하면 엄청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페이지는 줄었지만 안에 있는 챕터 한번 보시죠. 01 감정평가의 기초랑 저희 책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들어가는 7월 전까지 단권화 전략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단권화. 어떻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1안입니다. 1안. 기본서를 바탕으로 오늘 내드린 프린트 보이시죠? 사이즈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아서 저는 기본서의 예를 오늘 핵심 요약 강의 자료를 좀 덧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가면 분량을 늘리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서 그건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이 해뒀다가 차근차근 줄여가고 좀 강약 조절은 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1안을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본서 있죠? 이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 핵심 요약 강의에서 추가되는 자료를 덧붙이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2안입니다. 2안은 지금 핵심 요약집으로 나눠드릴 200페이지, 300페이지 남짓되는 이 자료를 통해서 여기에다 내가 단권화를 시도해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도해 본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쓴다거나 또는 워드 쳐서 했던 것들을 여기 붙이거나 내가 만드는 거죠. 예, 내가 만드는 기본서를 지금 이 요약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쉽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란을 얘기 드리고 이란은 저희가 기본 강의 따라온 분들은 굉장히 쉽게 가요. 그죠? 계속 봤던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이 짧은 걸 드린 이유는 다른 수업을 들었거나 혼자 공부했거나 하면 기본 강의로 금방 훅 가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하니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약집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공부 끝나면 요약집이든 기본 강의든 내가 선택한 책에 다시 한번 복귀하고 단권화하는 작업은 두 개의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7월 전까지는 결정을 하셔라. 예, 어떻게 갈 건지 내가 700페이지를 돌리면서 좀 많게 가서 나중에 좀 전 이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많죠. 나중에는 정말 많지 않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다 그러면 요약집으로 빠르게 돌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든 여러 가지의 선택 경우의 수는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 그러니까 요약 강의 들으면 아 이렇게 가는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3쪽 가면 매회차 여러분 기본 암기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암기 테스트는요. 제가 욕심이 많잖아요. 예, 준비 많이 하거든요. 수험생 때도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지금 500개 개념 암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셨죠? 예, 저희 9시 반부터 나와서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기본 목차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금 쉽게 체계의 목차를 좀 잡아보셔라 라고 하려고 했지만 욕심을 내서 우리 GS 연기 시작 전에 좀 미리 연습하려고 해요. 문제를 좀 눈으로 익히시고요. 예, 그거에 대한 기본 목차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저희 셋째 주에 연기 시작하는데 그때 참여할 때는 대부분 루트가 그래요. 참여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못 쓰시거든요. 이론은 아예 손을 못 대세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제가 문제 리스트를 나눠드리고요. 나눠드리고 체크해 두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목차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그러면 2주차부터 5번이긴 하지만 GS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하는 부분들 큰 목차별로는 문제를 좀 만나보고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연기에는 뭐 하시면 됩니까? 저희 문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그때는 쓰셔야 돼요. 그 안의 내용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랑 좀 초벌 작업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걸 해놓으면 그 스터디 연기 시작했을 때 부담감이 정말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때 딱 그런 느낌이고, 나 뭐 하지? 이러시거든요. 실무 때는 푸세요. 근데 이 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준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화이팅 해보고자. 예, 지금 남은 회차 동안 기본 목차를 제가 문제를 리스트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점수는 아니니까 이거는 5번 동안 저랑 답안지로 한번 꼭은 만나셨으면 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 문자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핵심 요약 강의의 큰 틀은 소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1교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내 공부가 얼추는 아니죠. 정말 완벽하게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일단 저희 오늘 자료 프린트는 2개예요. 네, 다음 주는 책 하나, 프린트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은요. 오른편에 보시면 제1편 감정평가의 기본 이론 01 감정평가의 기초편이에요. 여러분 책 가지고 오셨죠? 네, 책으로도 같이 가능하니까 똑같이 책 펴고 구체적인 내용 더 확인하셔도 좋아요. 밑에 보시면 요약집은 짧게 편집 상태입니다. 자, 책은 페이지 23쪽이고요. 저희 요약집은 이제 첫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든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1편 그 박스 한번 볼게요. 챕터 목차편이에요. 자, 리뷰 한번 해보시죠. 감정평가의 기본 이론의 첫 장, 감정평가의 기초인데 이 부분은 다 잘해요. 그죠?
너무 열심히 설정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풀듯 앞장 잘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는 또 가이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평가의 개념 나와 있죠. 감정평가의 개념은 책에서는 굉장히 길게 법적 개념, 이론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억해야 될 거, 기억이 나실까요? 예, 감정평가의 개념을 우리가 논하는 이유를 고민해 보세요라고 했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업무 영역에 관련돼서 자, 업무 영역 관련해서 좀 얘기할 거리가 있고 논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법적 개념과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되 업무 범위랑 출제가 됐고 계속 문제가 된다. 그리고 1원설과 2원설, 3원설 그 안에 내용 기억나세요? 예, 1원설 구별할 필요 없다. 2원설 저희 그 페이지 보시죠. 프린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트 밑으로 보면 이론적 개념 2원설 기억나시죠? 네, 감정과 평가를 달리 보는 거예요. 감정은 두 번째 줄 끝에 사실의 진위, 적부 등의 가치 판정이고 평가라는 거 그걸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감정과 평가를 달리 보는 견해를 2원설, 3원설은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죠? 예, 컨설팅까지 들어가는 걸 이제 3원설이라고 하는데, 자, 1원설, 2원설, 3원설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절절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겨보시죠. 저희 요약지 페이지 이쪽이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개념 논의는 이론과 법적으로 이렇게 서술은 할 수 있지만, 예, 맨 끝에 줄 보면 어찌됐든 이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우리의 주체적인 판단,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영역이다라를 밝히면서 네, 뭘 얘기하면 되겠어요? 업무 영역 확장으로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서 지금 업무의 범위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박스 보시면 두 번째에서는 우리 감정평가의 특징편 있죠? 특징.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메인으로 등장하는 건요, 사회성과 공공성이에요. 어느 책을 봐서든지. 사회성과 공공성인데, 저희 책에서는 특별히 여기 독자성, 추상성, 전문성, 독추전 이렇게 있는데, 자, 독추전,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특징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예, 감정평가가 잘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범위,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타당성 조사 들어보셨죠?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이후에 이 평가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제도가 타당성 제도예요. 감정평가법 8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논하려면 이거 8조 쫓아가서요. 법률 규정 다 암기하시면 돼요. 1번 의, 2번 개념, 절차, 3번 구체적인 내용 등등 절차를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내용을 근데 이론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건 독자성 그리고 여기 추상성, 전문성 기억하시면 아무리 타당성 조사로 뭐 이게 나쁘다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론에서의 논점은 뭡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어떤 점 때문에? 감정평가라는 게 어떤 특징? 외부의 간섭 없이 양심에 맡기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죠? 그리고 이게 정말 법원에서 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거는 타당한 적합한 감정평가액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성, 추상성, 전문성 등 감정평가가 타당한지 논의로 이어질 때 이 특징들이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차 박스에서 감정평가의 필요성 보이시죠? 세 번째 논점 기억해 보세요. 세 번째. 감정평가의 필요성인데 그리고 얘는 기능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기능. 필요성과 기능은 앞장에서 정말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든 서와 모든 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논점인데요. 얘에서 파생되는 조금 더 우리가 심화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 우리 그거 통계적 평가 기법 기억나세요? 네, 통계적 평가 기법. 통계적 평가 기법이라 함은 전통적인 우리 3방식,
6방법. 이거에 의한 감정평가와는 달리 뭐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예,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아주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시장에는 모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누적돼 있어요. 실거래가. 따라서 실거래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감정평가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더 주장하는 건 공시지가 영역에서 이런 공적 업무조차도 대량평가 통하면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무용론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제기되잖아요.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많은 개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실거래가가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평가가 필요 없지 않아? 이거에 대한 논의로 기본서 챕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필요성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3방식 6방법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라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점이 기본서 1회독 했을 때는 평면적으로 이걸 보시지만 2, 3회독 하면 여기에서 연결되는 논점과 연결하시고 회독을 더 하시면 그걸 답안지에 이제 표출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단계가 이렇게 다 보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 필요성과 기능은 이런 특징, 이런 논점으로 이어지고 요즘에 통계적 평가 기법 플러스 또 소개하는 게 있는데 자동 평가 모형이에요. 얘는 이름을 학계에서 이제 명칭으로 붙여준 건 없어요. 학자마다, 교수님마다, 평가사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자동평가 모형이라고 해서 얘랑 다를 건 없습니다. 통계적 평가 기법처럼 평가사의 감정평가가 아니라 계산이겠죠, 그죠? 계산된 금액. 그래서 얘를 산정이라고 해요. 산정. 그냥 계산된 금액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통계적 기법이랑 유사하지만 이거 역시 자동평가 모형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은행의 자체 담보도 등장이 아니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담보 영역에서. 그래서 굳이 수수료 내가면서 평가를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된다? 감정평가는 이런 필요성과 이런 기능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고 대체 불가의 영역이다. 전문가의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조, 저희 1장에서는 요렇게 논점이 이어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리뷰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건요. 또 다른 프린트 있죠. 걔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걔를 보면서 이 논점을 조금 더 확대, 반복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은요. 우리 새로운 프린트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 정리해 드렸어요. 자, 1번 개념 보시죠. 개념. 우리 2조 2호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판정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한 줄 나와 있고 세 번째 줄 감정평가 실무 기준도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은 토지 등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실무 기준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건 이것을 판단하는 행위이고 실무 기준에서는 아예 그 결과를 표시해야 효력에 이른다라고 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살펴볼 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법률적 정의 플러스 해설서는 이제 그걸 표현까지 해라.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 범위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장의 영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가지라고 했지만 얘는 이제 컨설팅 영역으로 가는데요. 네. 컨설팅이 과연 감정평가인가? 당연히 맞습니다. 예, 컨설팅 당연히 감정평가다 라고 결론을 내시고 다만 양자의 차이를 좀 더 비교해 보는 거죠. 자, 감정평가의 개념 금방 했고요. 반가로 2번 부동산 컨설팅으로 한번 가보시죠. 컨설팅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란 개발, 처분, 관리, 기획, 세무 등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줄 전문적인 지도 및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은요. 정보 제공해서 어떤 행위, 부동산 관련 행위할 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역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 분야를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자, 우리 조문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관련 규정 한번 볼까요? 컨설팅은 당연히 감정평가입니다. 결론을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하는 건데 3번의 관련 규정 보시죠. 우리 업무는 감정평가법 10조에 규정돼 있어요. 여러분 10조. 10조에서는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무, 이게 우리 감칙 열어보시고 감정평가법 열어보시면 개정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용은 크게 없고 주체가 법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부공법상. 부동산 가격 법률,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 뭐 있어요? 네, 공시지가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항도 그렇고 3번 보이시죠? 자산재평가법 이거 어디서 나와요? 740 그죠? 재무보고 목적 평가에서 자산재평가가 외관법이랑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4번 경매 우리 740에서 담보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경매평가 나왔죠? 경매. 그리고 4번은 그냥 금보신 타인의 의뢰 등에 의한 토지 등 범위가 넓고요. 자, 6번과 7번을 묶습니다. 여기가 컨설팅과 관련된 조문이겠죠. 감정평가 관련된 상담 및 자문과 7.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 등을 우리 업무의 근거 규정으로 보고요. 넘겨서 3쪽입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감칙이 등장하죠. 네, 저희 실무 기준 그리고 해설서 읽어보시면 감정평가 관계법규라고 불러요. 관계법규. 관계법규를 하면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 기준 그리고 플러스 이거와 관련된 우리와 관련된 모든 법을 의미한다라고 해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직업윤리의 규정을 검토해라 라고 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그래서 이쪽에 3쪽에 보시면 27조죠. 제27조 조언, 정보 등의 제공인데 여기는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줄 모든 분석은요.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한 줄 나와 있고 반가로 3. 실무기준 750번대에서 감정평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엔 상담 자문 등 그리고 바로 밑에는 정보 제공 등. 그래서 750에서는 이 절차에 의해서 상담과 정보 제공 진행해라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컨설팅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유를 해설하고 있는데 컨설팅이라고 규정하면 너무 범위를 그러니까 해석할 여지를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감정평가 컨설팅은 그러니까 컨설팅 우리 영역 맞는데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죠. 저희 첫 번째 페이지 돌아와서 이론으로 쓸 때의 물음입니다. 자, 그러면 써보세요. 감정평가 컨설팅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첫 번째, 양자의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가치 추계하는 업무 플러스 또 뭐 있어요? 비가치 추계 있죠? 오늘 업무 영역도 나가는데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조언과 상담, 부동산 결정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뭐라고 해요? 바로 밑에 줄 비가치 추계 업무도 당연히 우리 업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컨설팅은 가치 추계와 비가치 추계로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우리 업무 범위다. 그죠? 인지하고 답안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양자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차이점 들어가 볼게요. 공통점. 첫 번째 줄 보시면 모두 결론 나왔죠. 감정평가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근거. 법 10조, 칙 27조, 750에 의해서 그 다음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 시장 분석 보이시죠? 자, 우리가 5장에서 시장 분석 배우셨어요. 시장 분석 어떻게 처리했죠? 감정평가에 있어서 시장 분석은 그죠? 대상 지역을 획정하고 시장의 수요 공급 모두 분석해서 대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역시 컨설팅이란 것도 의사결정을 주려면 시장에 대한 선행 분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 등장해요. 두 번째 줄 우리가 업무 영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실지조사 감칙 10조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일반적인 평가 방법
감칙, 14, 15, 뭐 토지나 건물 등 이하의 모든 물건들에 관해서 크게 다르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방법 동일하고 업무 과정도 똑같죠.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줄 끝에 마지막으로 높은 직업 윤리 의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나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는 양자의 공통점 하면 중구난방 쓰기 되게 편한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론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답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고 차이점 보세요. 차이점. 양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차이점 첫 번째가 개념적 측면이다. 이거는 개념 설명할 때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개념적 측면으로 가고, 거기다가 약간의 팁이라고 하면 모든 문제에서 양자의 차이점 비교나 공통점 이렇게 들어갈 때 가장 편하게 먼저 시동을 걸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겠어요? 개념 차이입니다. 개념 차이. 개념상 차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각각의 의의를 적어주시고 양자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적어주는 게 개념상 차이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분석 범위 측면으로 봅니다. 범위도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어디서 등장했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시장은 거시적, 시장성은 미시적, 이런 식으로 범위도 많이 얘기하는데, 감정평가는요 대부분 대상 부동산과 관계하여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하고요. 컨설팅의 경우는 그 범위는 좀 더 랜덤할 수 있지만 거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시적이고, 그래서 시장 전체일 수도 있고 부동산인 걸 수도 있고, 따라서 컨설팅은 감정평가에 비해서는 거시적이다. 미시와 거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하는 가치와 가치의 전제인데요. 자, 가치의 전제는 뭘 말하죠? 내가 기준 가치를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 전제되는 상황을 얘기해요. 자, 우리는 가치 추격, 감정평가에 그 가치의 전제는 뭡니까? 최유효 이용이에요. 최유효 이용. 그런데 지금 컨설팅의 영역으로 들어와 보세요. 의사결정하려면 투자가치 얘기해 주는 걸 거예요. 투자가치는요 최가 아닐 수도 있죠. 왜죠? 의뢰인이 이런 상황 하에 가치를 좀 추계해 주세요 라고 할 테니까 그때는 최일 수도 있으나 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구하는 가치는 두 번째 줄, 우리는 시장가치, 감정평가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최를 전제로 평가한다. 그러나 컨설팅의 경우 주어진 시점의 의뢰인의 요구 수익률에 의한 여기 주관적 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무엇을 얘기한다? 대부분 컨설팅에서는 투자 가치를 의미할 것이다. 또한 최의 판단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투자 관련 상황을 참작하여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최를 전제로 하는 거 세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 컨설팅은 외의 가치인 투자 가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분석 기법 측면 한번 보시죠. 감정평가는 지역 분석뿐이겠어요? 시장 분석을 전제로 어떤 게 포인트냐? 주로 3방식 하지만 여기 컨설팅은요 지역 분석 플러스 시장 분석도 하겠죠. 입지 분석, 그리고 MPV, IRR, DCF, 민감도 여기 나오죠. 우리 그 보강 15강 15회차 다 수강하셨죠, 여러분? 저 그때 되게 힘든 거 보이세요? 혼자 지금 같이 하는데 그때 혼자 수업 끝나고 연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찍었어요. 거기서 우리 부동산 투자 편에서 뭐 기억하시라고 했냐면 투자 분석 기법 아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컨설팅의 업무 영역에서는 이 투자 분석 기법들이 주가 되겠다. 그래서 보이시는 게 제일 많이 중심적으로 되는 게 IR과 MPV는 뭘로 묶었어요? 확실성 하에 분석이긴 하지만 DCF법으로 하는, 그리고 뒤에 DCF법 다시 나오긴 했지만 확실성 하에 분석 기법이고, 민감도는요 위험은 확실히 픽스할 수 없다. 그죠? 불확실성 하에 얘기했던 게 민감도 분석 등입니다. 따라서 분석 기법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 컨설팅은 이렇고요. 그 다음 3쪽으로 넘어가서 얘는 그냥 기출이기 때문에 하나 붙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업무 영역 논할 때 지금 우리가 전면에 나올 수 있는 게 컨설팅이고, 회계에 관한 감정은 여기 이제 기출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살짝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감정이라는 용어가 아예 지금 회계사법 2조에 보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한번 볼게요. 개념 보시죠. 개념. 자, 두 번째 줄 회계에 관한 감정이 어디서 나왔냐? 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2조 회계사의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 여기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 감정이랑 어떻게 동일하고 차이가 있나? 이걸 질문했는데 여기는 앞서처럼 뭔가 구체적으로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 다르니까 우리랑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얘랑 뭐 공통점 차이점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개념 한번 보면요.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회계에 관한 감정은 회계 처리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회계 처리가 잘 됐는지 적부나 그리고 측정의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계에 관한 감정은 우리와 완전 다른 영역이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이 회계에 관한 감정이라는 건 가치 판단의 영역이 절대 아니다. 가치의 개념을 논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 특정의 양적 표현 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얘기한다. 따라서 회계에 관한 감정은 재무제표표를 화폐로 계량하는 것인데 반해서 우리는요. 부동산 등이겠죠.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 가격 발견 작업의 의미로 양자는 완벽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회계에 관한 감정은 진짜 적부 있는지 BS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측면이라 하면 우리는요 가치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이어진다? 우리의 업무 영역이 뭔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타 영역과 겹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3번 우리는 시장 가치라는 것을 기준을 세워주기 때문에 완벽히 다르다. 시장 가치는요, 보시면 첫 번째 줄,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선택 지표로 보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고정성 등 고유한 특성 때문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시장 기구를 보완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시장기구를 보완할 건데 아무거나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가치가 뭐냐? 개념 요소 5가지를 만족하는 시장 가치이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러한 시장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가치인 시장 가치를 우리가 기준 가치로 제시하고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회계에 관한 감정은 저희와는 다른 업무 영역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을 기본 강의에서는 법적, 이론적, 좀 평면적으로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죠. 그 다음 감정평가의 필요성이에요. 두 번째 논점이네요.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 여기 필요성에 기능도 하나 더 추가해 두세요. 복귀하실 때 필요성도 같이 기능이랑 세트로 물을 수도 있겠다. 복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누구와 비교하냐면 여기 자동평가 모형을 써놓긴 했지만 중심적으로는 그냥 통계적 평가 기법이랑 두 가지를 비교당하고, 그죠? 비교하고 있어요. 통계적 평가 기법. 따라서 안에 내용 보시면 개념 통계적 평가 기법이랑 방법이란 우리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통계학 생각하시면 통계학에 의한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여기 객관적 결론을 추론하는 방법.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많이 첫 챕터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통계적 평가 기법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냥 회계분석법을 대표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석법. 통계학 책 저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열면 회계분석은 정말 10중에 1, 2차지밖에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좀 통계학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통계학의 회계만 나오지라고 갸우뚱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이론 영역에서는 다루는 건 회계분석이다. 그러니까 전체의 그 기본 틀을 회계분석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분석법을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통계란 전통적인 3방식 6방법 전문가가 나서서 판단하지 않고 뭔가 프로그램 대량 평가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가격을 추계하는 건데 두 번째 통계적 평가 방법이 절대로 시장 가치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 건데요. 자, 통계적 평가 방법은요. 그 개념 옆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성격 하나 추가해보세요. 여러분 개념 옆에다 성격.
자, 이가 뭘 기반으로 한다? 실거래가액을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 실거래가. 실거래란 뭐예요? 시장에서 그죠? 매도자, 매수자가 왔다 갔다 협의된 금액이 실거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통적인 3방식 6방법의 세 가지 가치 측면성, 시장, 비용, 수익 중에 뭐만 반영됐죠? 예, 오로지 시장성만 가지고 있어요. 시장성. 시장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접근 방법은 뭐겠어요? 네, 거래사례 비교법의 성격만 가지고 있어요. 시장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뭐와 우리는 어떤 걸로 뽑아내는 거예요? 시장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인데 시장 가치라는 건 가치의 삼변성인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이 세 가지 다 반영하는 게 시장 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고 정확성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죠? 그 감정을 했다, 평가를 했다 말을 하려면 시장성만 고려한 것이 아닌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에 의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논거를 이제 되는 거예요. 논거는 필요성과 기능에 의해서 구성하실 수 있고 제가 드리는 거는 하나 예시 답안이겠죠. 그래서 보시죠. 가용료가 너무 많다. 그죠? 가치 형성률 3장에 제 끝에 챕터 5였는데 가치 형성률은 굉장히 다양하고 동태적이고 상호 연관성을 갖죠. 그런데 통계학적 모형에 인간의 의식하에 우리가 선별 작업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전혀 반영될 수 없고 두 번째, 시장의 국지성과 지역성에 따른 차이를 이 모형에서 모두 반영할 수 없고 그리고 4번은 통계학적인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 5번 기억하실 게 가격 산정 부분 있죠? 산정일 뿐이고 우리는 감정평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산정은요. 첫 번째 줄 보면 통계적 평가 방법은 산정에서 활용되고 비전문가에 의한 산정도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공시지가 제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산정 나오잖아요. 추가 산정의 의미는 공시제도에서 많이 등장해요. 누구랑 등장하냐면 조사 산정의 영역인 공무원들이 산정하는 거 있죠. 공무원들이 이걸 이제 비전문가라고 표현을 한 거고 조사 이제 평가를 하는 우리의 영역 이제 여기는 전문가 평가사. 그래서 공시지가 영역에서는 완전히 구별이 가요. 여기는 프로그램 돌려서 클릭하면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배율이 다 다르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계산돼서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조사 산정해놓고도 평가사에게 검증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적절치 않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고 마지막 감정평가의 필요성 플러스 기능 써두시고 여기 나만의 논리력을 펴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필요성과 기능을 언급하시면서 감정평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여전히 필요하고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인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은 통계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GS 가서 여러분들이 훌륭히 제일 잘 써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수험생의 그 일반화된 그 추세가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내면 모두 잘 쓰시더라고요. 이 부분이랑 여러분 특허권 평가 되게 잘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나 잘 쓰고 있네 이렇게 매칭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잘 쓰는 영역 끝났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감정평가의 분류편인데요. 요약집과 우리 기본서 똑같이 그 첫 번째 감정평가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챕터 목차. 요약집은 4쪽입니다. 여러분 4쪽. 4쪽에 보면요. 감정평가는 이렇게 분류하겠다라고 표시도 있고요. 표도 있고 박스를 먼저 보죠. 감정평가를 왜 이렇게 분류하는가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 이재능학 기억나시죠? 이재능학 1번 이론 구성에 대한 지침 제공해서 감정평가 활동의 목표를 명백히 하고요. 그리고 그 토대로 방법의 체계화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분류해 보는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제도에 대한 지침으로 정부가 감정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데 뭐 지침이 될 수도 있고 3번 우리랑
많이 와닿는 게 3번이죠. 효과적으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법정평가입니다. 이거는 일괄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는 거고요. 마지막 4번. 대상 부동산의 확정에 대한 지침으로 일괄이니 구분이니 개별이니 이게 확정돼야만 그 뒤에 부수적으로 많은 중요 내용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능화학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감정평가의 분류편에서는 여러분도 뒤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약이 다 나오죠. 네. 강약이 나오는데, 자, 어느 부분인지 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분류 그 표 한번 보시고 내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분류에서 자, 어디가 중요할까? 자, 제도상의 분류편 한번 보시면 법정평가 보이시죠? 예,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그리고 지난해 기출에서도 왜 토지 보상을 했는데 거래 사례가 이렇게 높은데도 공시지가법 썼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해봐라 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일 전면에 등장하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법정평가이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나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했고 이건 적정한 평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요, 많이 등장하는 우리 이론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보상평가에서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법정평가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는 최전선에서 우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법정평가. 그 다음 업무기술이라고 불리긴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황, 조건부 뒤로 넘기면 소급. 그래서 여기는 현황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거긴 약간 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책에 교수님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책에서는요. 현황 그다음 뭐 따라옵니까? 조건부 평가 따라오잖아요. 네, 현 조건, 현조, 기한부, 그다음 소급입니다. 자, 거기서는요. 박스에서는 보고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용어를 고쳐보죠. 이 조건부를 얘기할 때 이 두 개 기한부나 특히 그런데요. 평가 시점이 있고 기준 시점이 있잖아요. 평가 시점. 대부분이 일치하는 게 맞죠? 우리는 평가 시점과 기준 시점 대부분 현재로 똑같아요. 그런데 평가 시점과 기준 시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소급 평가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의뢰가 들어와요. 무단 점유를 했대요. 어떤 A 토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환해라. 임대료 좀 내놔라. 불법으로 인한 그 임대료 상환을 소송을 제기됐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뭘 해요? 10년간의 임대료를 구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급 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어떨 때만 가능하다?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 조건부 평가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조건부 되느냐 안 되느냐 뭘로 따집니까, 여러분? 합적실. 조건부 평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할 때 이걸로 따지잖아요. 얘도 소급과 기한도 그렇게 따지는 거 맞지만 왜냐면 협의에 소급 평가니까. 그렇지만 소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책에도 있습니다. 가격 자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역진적 시점 수정이 유의하고 이런 식으로 소급에 맞는 내용이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걔를 쓰고 맨 마지막으로 합적실에 의해서 이거 될 수 있을까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현황 대비해서 조건, 기한, 소급이 존재하고 조건에서만 합적실을 큰 목차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얘네만의 특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합적실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급까지 왔고요. 그 다음 우리 별표죠. 평가 기준상의 분류예요. 1구부라고 해놓은 1구부. 그래서 얘는 개별을 원칙으로 1, 9, 부. 정말 일장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죠?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 1, 9, 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그 페이지 지금 박스 밑으로 한번 보면 검토 보이시죠? 현황 기준의 원칙과 예외 2번,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과 예외, 이렇게 우리는 감칙과 연결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칙은요 5, 6, 7이 중요하잖아요. 5, 6, 7 5조
시장 가치로 간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3장 가치와 가격이 다른가? 그 논의로 가고 6조 그다음에 현황 7조 개별. 그래서 얘를 감정평가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원칙. 그래서 우리는 업무 기술상 이론적으로 교수님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동등하게 보는 것 같지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기출도 제일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황 기준 원칙과 예외가 있고 요약집 5조 2번 개별 물건 기준 원칙과 예외가 있고 그리고 6쪽으로 넘어가서 그 밖에 보이시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이죠. 예, 공적과 복수, 그 다음에 대량과 개별은 바로 밑으로 이어지는 과세평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가 분류가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좀 축약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논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오늘 추가 자료 보시죠. 추가 자료 보시면 핵심 요약 강의 추가 자료입니다. 5쪽 보시죠.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 세 가지가 우리의 원칙이다. 1번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하겠다. 2번 현황 기준으로 하겠다. 3번 개별 물건 기준으로 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3번의 별표 치고 얘는 어떻게 나왔죠? 일괄 구분 부분의 개념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봐라. 15의 기출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어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사례형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완전 기본 중요 부분입니다. 자, 개별 보시죠. 대상 물건을 여기 각각 독립된 개별 물건으로 취급. 이 얘기는 우리 등기 제도랑 같이 물건을 등기된 대로 하나의 등기된 대로 독립된 객체로 보겠다라고 우리 법이 그러하니 우리 감정평가 영역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토지 건물 각각 분리된 부동산 보기 때문에 실제 관행상으로 일체 거래된다 하더라도 그죠? 토지 얼마 건물 얼마에서 이 복합 부동산은 20억입니다 라고 부를지언정 평가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가로 2번 일괄이에요. 일괄 감정평가입니다. 첫 번째 줄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여기 일체로 거래. 누가 거래되죠? 구분 소유 부동산이요. 구분 소유 부동산은 논의의 여지 없이 그냥 일괄평가 하시는 거예요. 감칙 16조. 자, 대상 물건의 상호 간에 여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굴까요? 1단지입니다. 1단지. 1단지를 할까 말까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둘 이상의 획지부터 쭉 시작하는데 일괄은 세 가지 적어놓으면 되죠? 누구죠? 일괄은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되어 있는 복합부동산 첫 번째 논점. 그래서 복합부동산 두 번째 금방 막 얘기했던 1단지 그리고 세 번째 완벽하게 거래가 그렇게 되는 구분 소유 부동산 이게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복합 부동산 1단지 구분 소유 부동산 그거 세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요. 3번, 4번 구분과 부분 보시죠. 자, 우리가 그 일반 수험생의 추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꼭 틀리는 부분, 구분이랑 부분을 바꿔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처음 할 땐. 자, 구분 감정 평가는 감칙 7조 3항이에요. 첫 번째 줄 한 개의 물건이에요. 등기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가치를 달리 해서 서로 다르게 가치 형성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평가. 따라서 두 번째 줄 보면 가치를 서로 달리하는 걸 구분하기 때문에 일종의 부분만 하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부분은요. 전체 물건 중에 요 일부분만 하는 거고 구분은요. 전체 물건이 있는데 완벽하게 가치를 달리해요. 그럼 달리하면 단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구분평가는 그냥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단가가 한 개가 아닌 거고 부분은요 당연히 단가 한 개에 일정 부분의 면적만 고려하면 돼요. 그죠? 양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구분의 예시를 한번 보세요. 예시.
세 번째죠. 한 필지 토지라도 용도 지역 이용사항들이 서로 달리 같이 달리할 때는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쥐빈의 건부지와 낮인데 쥐빈의 건부지와 낮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쥐비에서는 행위 제한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랑 그렇지 않은 토지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실무 문제 풀 때도 비교 표준지 자체를 다 다르게 골라 오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고 광평수 토지라고 해서 다 그렇진 않지만 전면과 후면이 확실히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나눠서 보고 자 여기 이론적인 거예요. 증축 건물일 때 기존의 제조달 얼마, 증축 제조달 얼마 이것도 이론적으로 보면 구분 평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 평가 보시죠. 부분 첫 번째 본래 대상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를 부분 평가라고 해요. 자, 부분 평가는 이제 원칙의 예외니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강조가 뭐예요? 특수한 목적 그리고 넘겨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가치가 다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죠. 가치 다르면 당연히 단가 달라지니까 쉬워요, 판단이. 그런데 부분은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 할 수 있다를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특수한 목적 보상입니다. 보상, 소송, 경매 이런 식으로 공적인 의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합리적인 이유 역시 사인이 와가지고 뭐 사인과 공인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의뢰의 의미,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판단 역시 우리 조건부 평가 막 남발하지 않잖아요. 저기 뭐 바다인데 저희가 육지라면 얼마입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부분 평가도 특수한 목적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진행 가능하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 9, 부까지 된 거고 그 다음 일괄 감정 평가가 나오네요. 자, 일괄은요. 우리가 금방 뭐 세 가지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1. 복합 부동산. 그죠? 복합 부동산. 그 다음에 보시죠. 2. 복합이 쭉 나오고요. 8쪽 가면 2번 1단지 감정평가 1단지 그리고 9쪽에 맨 밑에 가면 3번 여기 구분 소유 부동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구분 소유 부동산 이거 용어 많이 다양한 용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집합건물법을 동법을 다 개념을 인용하기 때문에 구분 건물 그리고 구분 점포 그다음 뭐라고 할까 또 구분 소유 구분 점포 등등을 우리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는 구분 소유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구분 소유권은 집합 건물 모두 구분 소유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기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 부동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잠깐 끊었다 갈게요. 예, 여기 하면 30분 또 하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여기 일괄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네.